심리학 개론. 회의론자란 어떤 것이든 참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던지고 정의의 명확성과 논리의 일관성, 그리고 증거의 적절성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폴 크루츠. 심리학 개론 목차 제1장 심리학의 본질.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발전 과정, 과학적 학문 이전의 심리학과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심리학, 그리고 심리학 분야, 심리학의 연구 방법, 제2장의 성격의 이해, 성격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성격 이론의 특성 이론과 정신 역동 이론이 있고, 크게 나눠서, 그리고 성격 검사. 참고로 심리 검사에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 검사, 성격 검사 이런데, 성취 검사는 흥미와 관련된 것이고, 성격 검사에는 이제 객관적, 투사적 성격 검사 이런 것이 있다. 제3장에 대인지각, 이 대인지각의 이제 인상 형성의 심리학적 이론이라든가, 인상 형성의 단서, 인상 형성의 일반적 특징, 인상 형성의 왜곡 또는 편향 이런 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귀인 이론, 귀인 차원이라는 것과 귀인의 영향 요인, 그 귀인의 결과, 그 귀인의 오류, 그리고 의미 추론의 오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인지각 파트에서 공부한다. 대인지각 파트에서 인상 형성, 귀인 이론, 의미 추론의 오류들. 제4장 사회적 행동, 여기는 태도, 설득과 태도의 변화, 특히 이제 전달자 요인하고 전달 내용의 요인, 그 수신자 요소,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의 이제 동조, 솔로몬 애쉬의 성분끼리 관련해서 실험한 거, 그리고 순종, 스탠리 밀그램, 복종 실험을 공부하게 되겠다.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 형성의 긍정적 요인, 장애 요인, 집단행동, 정체감, 집단의 의사결정, 그리고 집단에서의 과제 수행. 5장에서는 인간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발달의 기본 개념, 발달이란 무엇인지,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인간 발달에서의 유전과 환경의 영향, 이런 것을 공부한다. 인간 발달의 단계 및 특징에서 태내기, 신생아기, 영아기에서의 발달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제6장에서는 학습과 행동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학습과 변화에서 이제 학습의 정의와 의미, 인간의 학습과 동물의 학습 비교 공부하고,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조작적 조건화. 특히 이제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강화, 강화 계획, 그리고 관찰 학습, 그다음 인지적 학습. 특히 이제 인지적 학습에서는 통찰 학습과 정보 처리 이론. 제7장에서 행동의 신경 생리학적 기초. 여기서는 이제 신경계의 정보 처리 원리와 과정에 뉴런이라든가, 뉴런 간 정보 전달, 신경 전달 물질,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서 뇌 척수, 간뉴런, 수천억 개 있는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 그리고 뇌분비계 하고 행동의 관계, 이것도 알아보고, 최근에 뇌과학 연구의 동향도 알아본다. 그리고 제8장에서는 기억과 지각. 지각은 perception이라 해서 감각, 선택, 조직,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게 꼭 구별할 게 이제 지각 말고 감각은 sensation, 신경신호로 부호하는 것인데, 여기서 8장의 제목은 기억과 지각. 이 기억 파트에서는 기억과 정보처리 이론,
그 정보의 입력, 보호와 저장, 인출, 기억 조직, 그리고 인지 전략, 보호와 촉진 방법, 망각 이런 것을 공부합니다. 지각에서는 지각 역치, 감각과 지각의 구별, 그리고 지각 조직화, 깊이 지각, 지각 항등성, 착각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제9장에서는 사랑과 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특히 사랑의 구성요소와 유형, 사랑과 낭만, 애착과 연애 심리 이런 것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과 사랑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제10장 동기와 정서, 동기, motivation, 행동을 활성화하고 그 방향을 설정해주는 욕구나 원망을 동기를 하는데 그 개념과 이론,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서, emotion, 정서 emotion은 생리적 각성, 표현적 행동, 의식적 경험을 수반하는 유기체의 반응으로 의식적 경험의 혼합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개념과 이론, 종류, 특성, 그 정서의 표현과 조절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한다. 그리고 지능과 심리검사 제11장에서는 지능의 개념과 그 이론들, 지능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교육적인 어떤 함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심리검사에서는 그 개념과 역사, 그 유형, 판단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제12장에서는 이상행동과 심리치료, 그 이상행동의 정의, 정상과 이상 사이의 어떤 차이점, 기준으로서 이제 평균으로부터의 이탈, 사회 문화적 규준으로부터의 이탈, 부적응적 행동, 개인적 규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상행동에 적용될 수 있고 그 이상행동의 원인으로 이제 소인과 원인 이것을 구별해서 학습하고 이상행동의 분류, 유형, 그리고 심리치료, 특히 정신분석 심리치료와 행동치료, 인지치료, 인본주의 치료, 집단치료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 자, 제1장 심리학의 본질 1장에서는 심리학이 무엇인지 그 학문적 성격을 고찰하고 심리학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서 철학적, 자연과학적 배경,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의 역사 이것을 주요 심리학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대표적인 분야를 개관하면서 최근 심리학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연구 방법들을 고찰한다. 자, 첫 번째 심리학이란 psychology. 심리학은 어원을 보면希腊어의 마음, psyche 혹은 psyche와 과학 법칙, logos, 그러니까 psyche 혹은 psyche, logos, psychology가 되는 이제 합성화 되겠다. 그래서 심리학을 psyche의 학문 혹은 마음의 학문이라고도 하지만 심리학을 마음의 학문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심리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의적인 동시에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측면, 어떤 차원을 대상으로 삼는가에 대해서 시대적으로도 입장과 학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학파나 시대에서 제기하는 정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심리학 역사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임스는 심리학을 정신생활에 관한 과학으로서 그 현상, 그러니까 감정, 욕망, 인지, 사고, 의사결정 등 그 현상과 그 조건 모두에 관한 과학이라고 정했다. 다시 제임스는 심리학을 정신생활에 관한 과학으로서 감정, 욕망, 인지, 사고, 의사결정 등의 그 현상과 조건 모두에 관한 과학이라고 정했다. 왓슨도 심리학을 정의했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을 주제로 삼는 자연과학의 일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다. 자, 왓슨은 인간 행동을 주제로 삼는 자연과학의 일부라고 심리학을 정했다. 이 메이어는 심리학을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정신과정과 기억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다시, 메이어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정신과정과 기억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고, 모르간도 정의를 내렸는데, 모르간은 이제 인간과 동물을 포함시켰다.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며, 이러한 순수한 연구 측면 외에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학문. 다시, 모르간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며, 이러한 순수한 연구 측면 외에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김현택 등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 및 그 행동에 관련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과정, 생리, 심리, 사회적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개인의 심리적 과정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제어하는 생리적 과정, 그리고 개인 간 관계와 사회적 과정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 심리학이라고 했다. 이런 정의들 종합해보면 그 심리학을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 즉 과학적 연구 결과 얻은 지식을 토대로 인간의 행동과 정신현상에 대한 법칙과 원리를 구성하고 이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상식으로 알아왔던 것들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심리학적 지식은 상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방법과 증거를 통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상식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한 판단보다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심리학적 지식은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룸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심리학의 발전 과정. 현대 심리학은 철학적 배경과 자연과학적 배경을 토대로 발전해왔다. 19세기 이전의 심리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이라기보다는 철학의 한 부분으로서 관념적, 사변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과학적인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은 19세기 중엽 물리적 속성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을 심리학에 도입하여 의식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석가모니는 기원전 563년에서 대략 483년경으로 보는데 석가모니는 감각과 지각이 어떻게 결합하여 관념을 형성하는지, 다시 석가모니는 감각과 지각이 어떻게 결합하여 관념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이스라엘의 헤브라이 학자들은 마음과 정서를 신체와 연계시켰다. 그래서 이들은 가슴으로 생각하고 내장으로 느낀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기원전 470년에서 399년까지 생존했었던 소크라테스는 마음과 신체는 분리된 것이다 면서 마음은 영속한다고 봤다. 그리고 지식은 생득적이라고 했는데 이 지식은 생득적이라는 이 개념은 이후에 루이스 터만 스탠포드 빈의 지능검사에서도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 물론 이것은 르네 데카르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르네 데카르트는 1595년에서 1650년에 생존했던 사람인데 이 데카르트는 생득적 관념이 존재한다고 봤다. 신체와 분리된 마음의 사후 존재 가능성을
대해 언급을 했고, 그 불멸의 마음이 어떻게 신체와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그에 따라 신경통로, 반사행동 이런 것에 대해 연구를 했었다. 그리고 칸트도 좀 비슷한데, 칸트는 이제 1724년에서 1804년 사이에 생겨났었는데, 그 지식이 감각 경험을 체제화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생득적이고 선천적인 관념을 지지했었다. 여기서 다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다윈은 1809년에서 1882년에 생존했었는데, 이 데카르트처럼 관념들은 생득적이다라는 것을 지지를 했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쓰면서 자연선택, 유전된 특질의 변이라는 범위 내에서 자손의 번식과 생존에 기여하는 특질은 후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었다. 그리고 이에 좀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 이 사이에 생겨났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데이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관찰을 통해 원리를 유도하려고 했었고, 영혼과 신체는 분리가 안 된다라고 했다. 드 아니마라는 책에서 영혼과 신체는 분리가 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은 이후에 경험주의, 엠피리시즘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후에 그 프란시스 베이컨은 역시 경험주의인데 1561년에서 1626년 사이에 생존했었다. 베이컨은 인간의 오성, 그 깨달음이란 그 성격은 그 독특한 본성으로 인해 대상으로부터 실제를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서와 균일성을 쉽게 가정한다. 다시, 베이컨은 신논리, 노붕 오르가눔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의 오성, 그 깨달음이란 그 독특한 본성으로 인해 대상으로부터 실제를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서와 균일성을 쉽게 가정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에 존 로크, 1632년에서 1704년에 생존했었는데, 존 로크도 경험주의와 유사하다. 인간 오성론,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이란 책에 썼는데, 거기서 백지장과 같은 마음 위에 그 경험이 자국을 남긴다. 다시,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백지장과 같은데, 그 백지장과 같은 그 마음 위에 경험이 자국을 남긴다라고 봤다. 그다음 과학적 학문 이전의 심리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리학은 영혼, 소울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되었다. 이 고대 히랍 시대부터 중세까지는 주로 철학적 접근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을 구성하는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마음의 실체를 영혼이라고 부르고, 그 영혼에 대한 사변적, 형이상학적 탐구와 추론이 주를 이루는 이른바 영혼 심리학이 당시의 심리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60년, 소크라테스보다는 한 10년 늦게 태어났는데, 이 히포크라테스는 정신과정, 정신병, 체액 등에 관해 이제 연구하면서 영혼은 신체와 관련된다는 어떤 심신상관론을 주장했다. 히포크라테스는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이 되는구나. 히포크라테스는 정신과정, 정신병, 체액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하면서
영혼은 신체와 관련된다라는 심신상관론을 주장했으며 그 체액에 따라 성격 특성을 분류한 4가지 기질론, 다혈질, 황담즙질, 흑담즙질, 점액질로 나눈 이 기질론이 이후 성격 연구에 영향을 줬다. 이 플라톤은 근데 영혼과 신체가 별개로 존재한다라는 심신이원론이 분리된다니까 소크라테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플라톤은 영혼은 정신적 실체로서 이러한 관념의 세계에서는 고귀한 이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신체에 속하는 현상, 그러니까 사물의 세계에는 저속한 의지와 정욕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을 유기체의 기능으로 보는 심신일원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음을 유기체의 기능으로 보는 심신일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신체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며 이 영혼을 마음이라고 보았다. 중세에는 종교적, 윤리적 가치가 주 관심 대상으로 인간 이해를 위한 주목할 만한 접근은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인간에 대한 종교적, 형이상학적 접근으로부터 경험적 접근으로의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철학으로부터 보다 과학적인 심리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근세 이후에 경험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마음의 경험적 측면인 의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면서 의식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의식 심리학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17, 8세기에 이르러서 영국에는 경험주의를 신봉하는 로크, 밀, 스펜서 등이 심리학을 보다 경험적으로 고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철학에서 독립한 경험적 심리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헬름홀츠, 밀러, 베버 등의 물리학자와 생리학자가 물적 현상을 관찰함에 있어 외계의 자극과 그것을 감수하는 감각과의 관계, 그리고 이 양자를 중개하는 생리 과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관찰의 손을 뻗쳐서 자연과학에서 하고 있는 실험법을 적용시켰고, 패치너가 그 업적을 묶어 정신물리학 요론, 1860년 정신물리학 요론을 패치너가 저작하기에 이르니까 그 심리학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실증적 과학이 될 가능성이 시사가 된 것이다. 다음,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심리학.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에 이제 각각의 이제 학파라고 볼 수 있는 그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구성주의, structuralism, 구성주의는 이제 요소주의, 구조주의, 내성 심리학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기능주의, 그다음 행동주의, 그리고 형태주의, 그다음 정신분석,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학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구성주의, structuralism, 요소주의, 구조주의, 내성심리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은 생리학을 공부한 빌헬름 분트가 1862년 실험심리학의 창시를 선언하고 1879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심리학 실험실을 세우고 의식, 즉 마음의 경험 측면인 의식을 연구 대상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데서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분트를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이 분트는 시간 지체 측정, 그러니까 자신의 의식 자각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말을 남겼고, 마음의 원자, 그러니까 마음의 요소, 마음의 원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측정하려고 했었다. 다시 분트는
시간 지체 측정을 했고 자신의 의식 자각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리고 마음의 원자를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분트는 심리학을 직접적인 경험의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정신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즉 내적 경험인 감각, 감정, 의지, 사고 등을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다. 내적 경험인 감각, 감정, 의지, 사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그 의식을 감각과 감정 두 종류에 속하는 심적 요소로 조직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요소 간의 바탕을 둔 구성 심리를 제창한 것이다. 다시 의식이란 것을 감각과 감정 이 두 가지 종류에 속하는 심적 요소로 조직되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요소 간의 바탕을 둔 구성 심리를 제창한 것이다. 일명 내성심리학이라고도 불리는 구성주의 심리학은 경험의 기본 단위와 이들이 일어나는 조합을 강조하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내용, 즉 의식의 구성 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훈트는 인간 정신의 자연적인 법칙을 밝혀내는 방법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물질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간의 정신도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내야 하는데 의식 속에 있는 구성 요소들은 타인이 관찰해서는 잘 알 수가 없고 의식을 하는 본인이 자신을 관찰할 때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관찰법을 내성법, introspection, 그러니까 자신의 의식의 내용을 스스로 관찰해서 언어로 보고하는 객관적 접근 방법. 이걸 내성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관찰법을 내성법이라고 불렀다. 분트와 그의 동료들은 사고의 원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사고로부터 지각을 분리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지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객관적 내성법을 훈련하기도 했었다. 라이프치히 실험실의 분트의 제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세 개의 대학으로 전파했었다. 그 중에 에드워드 브래드포드 티치너는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 교수로서 미국 심리학의 선두주자가 되어 심리학을 의식의 과학, 경험의 학문으로 보고 경험을 세 개의 기본 요소, 즉 물리적 감각, 소리자 모습 같은 어떤 물리적 감각, 그리고 감정, affections 또는 느낌, 감정 또는 느낌, feelings. 이 느낌이라는 것은 감각과 좀 비슷하지만 좀 덜 불명한 것. 이게 느낌. 하여튼 감정, affections 또는 느낌, feelings. 그리고 심상, 기억과 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 다시. 자, 티치너는 의식이라는 것을 과학, 경험의 학문으로 보고 경험을 세 개의 기본 요소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물리적 감각, 두 번째 감정 또는 느낌, 세 번째 심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 이것은 이제 분석적 내성법이라고 한다. 이 티치너의 도식에 따르면 우리가 바나나를 인식할 때 물리적 감각, 그러니까 보는 것과 느낌, 바나나를 좋아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 그리고 심상들, 바나나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결합하게 된다. 이 티치너에 의하면 아주 복잡한 사고와 느낌들조차도 이런 간단한 요소들로 감소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다. 심리학의 역할은 이러한 요소들을 밝히고 그들이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험의 기본 단위, 감각, 감정, 심상 이런 같은 경험의 기본 단위와 그 기본 단위들 간의 결합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구성주의 심리학파라고 이렇게 부른다. 다음 기능주의, functionalism. 이 기능주의는 구성주의에서처럼 의식을 요소로 분석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 기능주의는 의식을 연구 대상으로 했지만 구성주의와는 달리 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의식의 내용을 분석하지 말고 의식의 전체적 기능, 즉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며 그 목표를 추구하는지,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목표를 추구하는지와 같은 의식의 흐름에 따른 의식 작용 과정과 의식의 기능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기능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태생 심리학자로서 구성주의의 저서들을 보면서 분투와 티치너의 접근 방식에 뭔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단정을 내렸다. 이 제임스는 경험의 원자, 연합되지 않은 어떤 순수한 감각, 그러니까 티치너가 말한 이제 감각, 감정, 심상과 같은 이런 경험의 원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제임스는 의식이란 것은 연속적인 흐름으로서 지각과 연합, 감각과 정서는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며, 바나나를 볼 때 우리는 길고 노란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기능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유기체가 지각 능력을 갖고 환경에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일상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고 습관,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문을 열고 걸어가는지 이런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어떤 일을 몇 번 되풀이하며 우리의 신경계가 변화하여 그 행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훈련되지 않은 주관적인 내성의 가치를 인정을 했다. 그러면서 심리학은 실생활의 경험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1896년 최초의 심리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의 원리를 출간했다. 이 기능주의 심리학은 미국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제임스, 엥겔, 듀이 등에 의해 확장 발전되었으며 이들은 기능주의 심리학을 교육에 적용한 선구자 역할을 했었다. 이 제임스는 1842년에서 1910년에 이렇게 생존을 했었는데 주요 조서에 심리학 원리가 있고 여기 이제 의식은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준다. 다시 의식이라는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적응을 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한다. 라고 했다. 어떻게 유기체가 적응, 생존, 번창할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럼 세 번째, 행동주의. behavioralism, 행동주의는 심리학을 과학적 학문으로서 자연과학에서처럼 객관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의식이 아닌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만 연구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의식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동을 환경 내의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의 관계에서 설명함으로써 SR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존 B. 왓슨, 그 다음에 시행착오 문제상자 고양이를 떠올리는 썬다이크, 그리고 스키너 등에 의해
1950년에서 1960년대 사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심리학자인 왓슨은 의식 심리학적 입장, 그러니까 구성주의와 기능주의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의식 심리학적 입장으로 불렀는데, 이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행동주의를 주창했다. 의식이라는 것은 영혼만큼이나 볼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직접 관찰할 수도 과학적 논리적으로도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식은 그것을 체험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적, 주관적 사실이므로 의식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은 주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내성법을 통한 의식 연구는 정상적인 성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이상자, 어린이, 동물 등은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 이 왓슨은 의식과 달리 행동이란 것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객관적 사실을 수집할 수 없으므로 의식을 배격하고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행동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제안했다. 이 왓슨의 이러한 견해는 이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들에 근거한다. 왓슨은 11개월 된 알버트라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조건 형성, 컨디셔닝 실험을 했다. 부드럽고 흰 털을 가진 쥐에 대해서 아무런 무서움도 갖고 있지 않았던 알버트에게 흰 쥐를 무서워하도록 조건 형성시킨 실험이었다. 알버트가 쥐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커다란 소리로 알버트를 놀라게 한 결과 알버트의 행동을 급속히 변화시켜서 흰 쥐를 무서워하게 된 것이다. 왓슨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의식이나 정신세계를 언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라고 보았다. 알버트는 단순히 환경에 반응했으며 이 경우 큰 소리와 흰 털의 물체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에 반응한 것이다. 그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믿었으며 모든 행동을 자극 반응, SR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심리학이 정신주의, 멘탈리즘이라는 것을 추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이 왓슨이 추구한 행동의 법칙은 자극과 직결되는 반응을 정립시키는 것이었고 그 법칙을 행동의 기본 단위인 분자적 행동에서 찾으려 한 점 등에 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주장은 많은 후배 학자들에게 공감을 받았고 그의 학설은 다소 수정이 되어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유기체 변인, 오르가니즘, 즉 마음과 정신과정이라는 유기체 변인을 도입한 신행동주의, SOR, Neo-Behaviorism로서 스키너, 톨만, 헐 등에 의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톨만 같은 경우는 인지도학습, 잠재학습,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볼 수 있는데 강화는 무슨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란 기대를 확인시켜주는 정보적 기능을 할 뿐이라고 봤다. 다시 톨만은 인지도학습, 잠재학습과 관련된 건데 이 강화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란 기대를 확인시켜주는 정보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봤다. 인지도를 발달시키면 어떤 방향에서도 특정 목표 지점에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학습과 수행, 그러니까 표현, 학습과 수행, 표현 사이에 상당 기간의 잠재학습이 존재한다라고 봤다. 그리고 헐은 이제 조성, 바이오 피드백, 이것과 이제 좀 관련했는데, 그 신행동주의 학과로서 자극 유기체 반응, R형 조건화, 그러니까 반응형 조건화, 그 반응이 강화를 유발한다 라고 봤다.
그리고 쏜다이크. 이 쏜다이크 하면은 시행착오 문제상자 공익과잉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응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자극, 반응 간의 결합이 잘 일어나서 학습이 잘 되고, 불만족스러우면 결합이 약화된다. 라는 효과의 법칙을 제시한다. 다시 쏜다이크, 효과의 법칙, 문제상자 고양이. 그 반응이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자극, 반응 간의 결합이 잘 일어나서 학습이 잘 되고, 불만족스러우면 결합이 약화된다. 라는 효과의 법칙을 발표했다. 상을 주면 결합이 강화되는 것이고, 벌을 주면 결합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행동의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행동의학은 behavioral medicine이라고 하는데, 행동과학과 의학의 지식을 통합하고, 그 지식을 건강과 질병에 적용하는 학제 간의 분야가 행동의학이 되겠다. 이 행동의학은 건강심리학과 밀접한데, 건강심리학, health psychology는 심리학적인 지식을 행동의학에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것은 심리학의 하위 분야가 되겠다. 그러니까 건강심리학은 심리학의 하위 분야인데, 이것이 이제 행동의학에 영향을 준다.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스키너는 행동주의를 보다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 스키너, 강화, reinforcement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조건 형성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전개했었다. 왓슨이 자극을 변화시켜서 행동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는 달리 스키너는 실험자가 원하는 행동을 피험자가 했을 때 그 보상, 강화, 보상을 줌으로써 행동을 변화시켰다. 다시 왓슨이 자극을 변화시켜서 행동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 것과는 달리 스키너는 실험자가 원하는 행동을 피험자가 했을 때 보상을 줌으로써, 즉 강화를 해줌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 스키너는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조작적 행동, 즉 주변으로부터 어떤 자극이나 관심,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 유목적적으로 시도된 행동들이라고 봤다. 1503년 스키너는 과학과 인간의 행동이란 책을 통해서 강화의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래서 1950년대는 정적 강화와 속어법을 응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대량으로 이루어졌고, 1960년대 후반에는 스키너의 입장을 취하는 조작적 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북미 전역에 붐을 일으켜서 많은 대학에 행동 수정 과정과 훈련원이 개설되었으며 교수법, 자녀 지도 등 광범위한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자극과 반응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통제하고 이해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인간의 내면성과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다. 형태주의, 게스탈티즘. 형태주의, 게스탈티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상을 전체적인 양식으로 지각하고 경험하는가를 연구하는 심리학파인데, 이 구성주의와 행동주의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이 독일을 중심으로 막스 브레드하이머, 그다음 크루트 코프카, 볼프강 켈러 등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 브레드하이머는 스트로보스코프 장난감을 보고서 그 가현운동, 파이 현상인데 가현운동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그 루인도 형태주의에 속하는데, 크루트 루인은 장이론, 그러니까 field theory라고 해서 인간의 행동은 그를 둘러싼 환경, 이 환경을 이제 장이라고 한 건데,
인간의 행동은 그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다. 이 루빈을 현대 사회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본다. 그 루빈의 장이론, 이 장이란 개념은 이제 생활 공간, 라이프 스페이스, 심리적 환경 혹은 문화 이런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루빈이 말한 장 이론에서 장, 환경이라는 것은 생활 공간, 라이프 스페이스, 심리적 환경, 문화 이런 걸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다. 어쨌든 이 게슈탈티즘 형태주의에서는 그 지각, perception, 특히 지각에 관여하는 정신작용에 관심을 갖고 이 지각이 어떻게 사고와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네온 사인을 볼 때 그것이 단지 정지되어 있는 일련의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지각하는데, 그러니까 가현운동이지. 객관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현상, 이것이 가현운동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은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형태주의에서 형태, 게슈탈트란 것은 전체, whole 또는 형태, form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각에 적용을 하면 형태를 보고 배경으로부터 물체를 구별하고 소수의 단서로부터 그림을 완성하려는 경향을 말하는데, 형태 심리학자들도 기능주의와 마찬가지로 지각과 사고를 요소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다시, 형태주의에서 형태라는 것은 전체 또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각에 적용하면 형태를 보고 배경으로부터 물체를 구별하고 소수의 단서로부터 그림을 완성하려는 경향 등을 말한다. 그리고 형태심리학자들도 기능주의와 마찬가지로 지각과 사고를 요소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구성주의를 비판한 것이, 대신에 이 형태주의 학자들은 의식이라는 것이 심적 작용을 통해서 구현된다라고 보고 심적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했었다. 심적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이 지각의 과정은 단순한 감각 과정과는 달리 일종의 지적 과정으로서 지각은 어떤 일부분이나 세부 항목에 관한 지각이 아니라 전체 윤곽의 파악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 즉 어떤 장면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경우에 그것은 개별 이미지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총체적인 장면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지각되는 각 대상들과의 관계에 주목함을 뜻한다. 따라서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지각 실험을 통해 주어진 맥락 또는 배경에 따라 부분들이 어떻게 통합된 전체로 지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유기신은 두뇌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보다 유의미하고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경향성, 즉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함축성의 법칙, 즉 간결과 의미의 법칙이라고 한다. 함축성의 법칙, 간결과 의미의 법칙. 또는 어떤 사물을 지각할 때 사물의 물리적 자극, 선이나 색 이런 물리적 자극 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 게슈탈트라는 조직 혹은 구성을 하여서 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착시현상, 정경과 배경, 루빈의 컵 착각 그림. 이 정경과 배경이 이제 한 몇 년대 루빈의 컵. 무엇을 정경으로 보고 무엇을 배경으로 보는가에 따라 컵으로 지각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지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의식은 통합된 전체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식 현상은 전체적, 역동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식의 내용을 요소로 분석하면
이미 원래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요소들은 다시 결합된다 해도 이미 원래의 현상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태주의자들은 학습, 기억, 문제 해결 등에서 지각 중심적 해석을 강조했다. 학습은 행동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기계적 반복 연습이나 행동적 시행착오가 아닌 통찰, 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통찰학습, 인사이트 러닝을 주장했다. 특히 이제 쾰러가 주장했는데, 이 통찰이란 것은 지각한 것을 재구조화하여 전체적인 사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으로, 이 통찰학습은 문제 해결 전에서 후회로의 이동이 갑작스러우면서도 비교적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통찰 순간을 아하 경험,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도 한다. 독일의 형태주의자들은 1930년대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역학설과 장이론, 루빈, 장이론을 도입 발전시켰는데, 이들의 지각 중심적 해석은 인지심리학 발달의 발판이 되었다. 쾰러 형태주의, 통찰학습 실험, 원숭이 실험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째, 정신분석. 정신분석학은 20세기 심리학, 정신의학 뿐만 아니라 예술, 종교, 도덕, 문화 등에 적용되어 큰 영향을 끼쳤다. 정신분석, psychoanalysis란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인간의 정신을 치료하는 치료기법이기도 하며 프로이트 학파가 이뤄놓은 경험적 지식체계를 일컫기도 한다. 이 정신분석학파는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므로 인간 이해를 위해서는 무의식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생득적 본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의 표현이 금지당할 때 억압되어 무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무의식적 행동은 꿈이나 신경증적 증상, 실수, 실언, 망각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꿈은 인간의 무의식적 욕구나 소망, 갈등 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특정한 공격적 욕구가 무의식으로 억압되어 있다가 실수의 형태를 빌어서 나올 수도 있고 망각은 자신이 원하지 않거나 고통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무의식적 동기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았다. 다시 꿈은 인간의 무의식적 욕구나 소망, 갈등 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고 특정한 공격적 욕구가 무의식으로 억압되어 있다가 실수의 형태를 빌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망각이란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거나 고통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무의식적 동기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제 망각이라고 보았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1885년 파리의 사르베토리에르 정신병원 샤르코 교수 밑에서 최면술로 히스테리 환자의 마비, 경련 등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의식이란 것은 정신현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의 정신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포함시켰다. 그 후 브로이어 교수와 함께 히스테리 치유법을 연구하면서 1893년 카타르시스법을 확립하고 최면술 대신 자유연상법을 임상에 적용하였으며 1896년 이 치료법을 정신분석이라고 불렀다.
1900년 이후에는 꿈, 착각, 해학과 같은 정상심리 연구를 확대하여 심층심리학을 확립하였다. 프로이트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인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하에 자유연상법을 통하여 억압된 기억들을 끌어내므로써 히스테리 치료에 효과를 거두었다. 프로이트는 의식을 표층과 심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는데, 심층에 있는 의식은 표층의 의식 내용이 억압되어 무의식 상태가 된 관념과 욕망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숨겨진 동기와 무의식적 욕망에 의해 지배받으며 이러한 무의식적 욕망, 충동에는 항상 성적 속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무의식적 동기와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를 적절히 억압하지 못하게 될 때 신경증적 증상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환자의 무의식 및 동기를 파헤쳐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최면술과 자유전상, free association, 그리고 꿈의 분석이 있다. 성격의 발달과 관련하여 프로이드는 성격 형성에 있어서 특히 출생 후 5세까지의 초기 경험과 부모의 양육 태도, 성적 충동, sexual drive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이는 유아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각성과 연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이트는 최초의 세계적인 성격 이론과 심리 치료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성격 연구와 이상 행동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심층, 꿈, 착각, 해학이라는 이 심층이라는 개념은 임상심리학의 기초이론으로서 중시되고 있으며, 성격장애와 행동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학적 방법을 적용한 심리치료법, 사이코테라피를 발전시키는 등 많은 공헌을 했다. 프로이트의 주요 저서로 히스테리 연구 1895년, 그리고 꿈의 분석 1900년, 그리고 정신분석 입문 1917년. 특히 여기 꿈의 분석에서는 꿈은 억압된 원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잠재의식이 시각상화, 왜곡, 상징화되어 나타난 대리물이라고 규정을 했고, 정신분석 입문이라는 책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체계, 신경증 이론을 다루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이론은 과학적 검증과 설명이 어려워서 객관성, 보편성이 결여되었다 라는 비판과 함께 소아 성용론, 신경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서 얻은 자료로 정상인의 행동을 거꾸로 추적 설명하려 한 점, 인간을 성욕과 과거 경험에 지배되는 수동적, 소극적 존재로 본 점, 성격 발달에 있어서 주 양육자 이외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한 점 등에 대해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성적 충동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에서 프로이트는 동료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알프레드 아들러, 칼 융 등을 중심으로 신정신분석학파가 결성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에릭슨, 전생의 발달과업 단계, 8단계를 얘기한 에릭 에릭슨도 포함되어 있다. 신정신분석학파에는 행동의 무의식적 동기와 유아기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되, 성적인 요소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소,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가 문화적 영향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한다. 아들러의 경우 성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투쟁이라고 생각했으며, 융은
개인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힘과 종교적 충동에 관심을 가졌다. 여기서 아들러의 경우 우월성의 추구, 출생 순위, 생활 양식, 사회적 관심, 자아의 창조적 힘, 가상적 목표, 개인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개인 심리 상담에서는 범인류적인 유대감, 즉 공동체감을 중시했고, 인간은 전체적 존재이며 내담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자신의 개념을 바꾸도록 한다. 그리고 증상 제거보다는 인생 목적, 자아 개념, 사고 방식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6번째, 인본주의. 이 현대 심리학의 역사를 대별해서 흔히 정신분석을 제1심리학, 행동주의를 제2심리학, 그리고 인본주의를 제3심리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제3의 조망, 인간의 잠재력과 개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 라는 제3의 조망이라고도 한다. 인본주의는 실존주의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진 않고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 Humanistic Psychology는 행동주의적이며 자연과학적 방법을 존중하는 연합주의와 인간을 지나치게 분석적, 결정론적으로 보는 정신분석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심리학적 조류에서 시작되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하나의 전체적 유기체로 연구해야 하며 인간의 고유성과 특유성을 인정하여 피동적 행위보다는 능동적, 솔선적 행위에 더 중점을 두었으며 인간의 주관적 경험과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1960년대 초 미국에서 창설되었고 그 대표적인 학자로 에이브라함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자기 실현인간, 욕구 위기에 의한 동기화, 생활 소자자가 있겠고, 이 칼 로저스의 경우 개인 중심 조망, 진실 수용 공감이라는 무조건 긍정 존중, 현상학적 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로저스의 현상학적 장이라는 것은 타인이 알지 못하는 개개인의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을 가리키는데 이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현상학적 장이라고 한다. 자, 로저스의 현상학적 장. 이 연합주의와 정신분석학은 주로 동물이나 비정상인을 대상으로 인간을 반응객체로 보고 인간 현상을 기술하려 했다라는 점에 반해서 인본주의 심리학은 건전한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삼았고 인간을 능동적인 성장 가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보았었다. 또한 인간은 보다 자기 조절적이고 자기 통제적이며 자기 선택적이기 때문에 강요와 통제를 지향하고 그보다는 자발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조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자립과 자기 실현, 이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인본주의자들은 정신분석학을 환자를 연구하여 만들어진 이론이므로 병적인 이론이다 고 하면서 또한 행동주의 심리학은 심리학의 과학화라는 명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과학적 연구 방법을 위해 실험실적인 엄격한 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실제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아닌 보다 건강한 인간에 대해 연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인본주의는 인간의 잠재 능력을 신뢰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로서 성장 동기를 강조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내적 욕구를 갖고 태어나며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단순히 생물학적 만족이나 긴장의 감소가 아니라 자아 실현의 추구이다.
즉 인본주의에서는 동기를 모든 인간 존재의 성장과 발달의 원인으로 본다.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행동을 지시하고 활기를 주는 타고난 발달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보고 개인의 잠재 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의 자기성장 및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동기, 인간 스스로의 개별적인 경험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인정한다. 개인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미래의 목표 실행을 위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할 때 건강한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인본주의 생리학은 자아 실현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 심리학과 매우 밀접하다. 그러나 실존주의 심리학이 정체성과 의지력에 대한 내적 감각의 회복을 강조하는 데 반해 인본주의 심리학은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비언어적 경험의 가능성, 마음의 통일성, 변화된 의식 상태, 구속받지 않은 자유로운 의식 상태 등에 초점을 둔다. 다시 인본주의 심리학은 자아 실현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 심리학과 매우 밀접하다. 그러나 실존주의 심리학이 정체성과 의지력에 대한 내적 감각의 회복을 강조하는 데 반해 인본주의 심리학은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비언어적 경험의 가능성, 마음의 통일성, 변화된 의식 상태, 구속받지 않은 자유로운 의식 상태 등에 초점을 둔다. 특히 이제 칼 로저스와 관련해서 잠깐 더 보면 개인 중심 조망,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 진실 수용 공감 이런 개념이 중요하겠고 현상학적 이론을 주장했다는 거. 그리고 인간이 사악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속적이고 파괴적인 영향, 부의 분배의 불공정성, 우리와 다른 개인을 향한 획득된 편견 등을 포함한 유해한 문화적 영향에 기인한다. 라고 했다. 근데 이 칼 로저스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롤로메이는 악하기도 선하기도 한 우리가 문화를 만든다. 인간의 사악함을 실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자비와 용서라는 종교적 신념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신념은 독선적 태도가 설 자리를 없애준다 라며 칼 로저스를 비판했었다. 여기 실존주의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실존주의는 이 개인의 자유, 책임, 주관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단순히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행동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주체자다 라고 했다. 여기에는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가브리엘 마르셀, 그리고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유신론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사르트르나 메를로 퐁티, 보부아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한다. 다시 실존주의는 개인의 자유, 책임, 주관성을 중요시하는데 인간은 단순히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행동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주체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인지적 조망에 대해서도 잠깐 보면 여기에는 사회인지적 조망에서는 알버트 반두라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이 사람, 특히 이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인지적 조망에서는 특히 이제 인지적 사회학습 이론을 제시했고 이것은 행동주의, 기능주의, 인본주의가 다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사회인지적 조망, 알버트 반두라의 경우 호혜적 결정론으로
reciprocal determinism 이걸 제시했고, 조건 형성, 타인 관찰, 모방 등으로 행동을 학습한다고 했다. 그 심적 과정도 강조했으며 외부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한다고 했다. 그리고 행동을 그러니까 개인의 사고와 사회 맥락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받는 것으로 봤다. 즉, 행동, 내적이고 개별적인 요인, 환경 영향, 이 모두가 상호간에 맞물려 있는 결정인자로서 작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다시, 자, 결정인자 세 가지, 행동, 내적이고 개별적인 요인, 그 환경 영향, 세 가지 모두가 상호간에 맞물려 있는 결정인자로서 작동한다라고 봤다. 그 학자들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파별로, 그 구성주의, structuralism, 독일 학자들이 대체로 많은데, 분트라든가 티치너, 그 주요한 관심 대상은 의식, 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연구 방법은 내성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능주의, functionalism은 의식 과정과 의식의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내성법과 행동 관찰법을 주요한 연구 방법으로 썼어요. 학자로서 이제 제임스, 듀이, 엥겔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행동주의 같은 경우, behavioralism, 자극 반응, 그러니까 행동이 주요 관심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 연구 방법은 행동 관찰법이다. 이 학자, 행동주의 학자로는 왓슨, 손다이크, 스키너, 헐 등이 있겠다. 그리고 독일의 형태주의, 게스탈티즘은 주로 지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주요한 연구 방법은 내성법과 행동 관찰법을 썼었다. 이 형태주의 학자로 베르트하이머, 켈러, 코프카, 르윈 등이 있겠다. 그럼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 사이코애널리시스에는 주 관심 대상이 이제 무의식이었고, 연구 방법으로 임상적 방법, 그러니까 꿈의 분석이라든가 자유현상법과 같은 임상적 방법을 썼습니다. 이 정신분석 학자로 이제 프로이드, 융, 아들러, 허니 등이 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인간 자체, 성장 가능성, 주체성 이런 것이 이제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그 주요한 연구 방법으로 자기인식, 통찰을 들었고, 그 대표적인 학자로 이제 메슬로우, 로저스가 있겠다. 다음 심리학의 분야. 심리학은 다양한 분야들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심리학을 적절히 활용하면 인간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의 임상, 상담, 산업 및 조직, 사회 및 성격, 발달, 실험, 사회 문제, 건강, 여성, 소비자 광고, 학교, 법정심리학회 등의 12개의 산하학회가 있는데, 이 심리학 분야에는 이제 순수 연구, 즉 기초적, 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론 심리학 분야, 예를 들어서 이제 발달 심리학이라든가 사회 심리학, 특히 이제 사회 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론 심리학, 그러니까 순수 심리학 분야에도 속하고 그러면서 응용 심리학에도 속한데, 어쨌든 사회 심리학, 그리고 성격 심리학, 인지 심리학, 학습 심리학, 생리 심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 심리학 분야에 됩니다. 다시 이론 심리학 순수 이론 심리학 분야에 발달 심리, 사회 심리, 성격 심리, 인지 심리, 학습 심리, 생리 심리학 등이 있다. 그리고 이것과 연구 결과를 실제에 활용하는 응용 심리학 분야에는 이제 임상 심리, 상담 심리, 학교 심리, 교육 심리, 산업 및 조직 심리, 광고 심리, 범죄 심리, 법정 심리, 환경 심리, 건강 심리 등이 있다.
먼저 발달 심리학 같은 경우 developmental psychology 태내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 그러니까 인지라든가 성격, 도덕성, 사회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신체적, 심리적 발달과 그 변화 과정을 연구한다.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대해서는 교육적 목적과 필요에 따라 20세기 초 발달 연구의 초기부터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는 영유아나 아동 연구에 비해 늦은 편이 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발달 단계상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사회심리학은 소셜 사이콜로지, 집단 내에서의 상호관계와 심리적 특성, 집단심리, 도움행동, 명령과 복종, 선전과 설득, 집단 간 갈등, 태도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심리학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거 하고 그리고 여론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다시 사회심리학은 집단 내에서의 상호관계와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여론 등을 연구한다.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행동과 개인으로서 행하는 행동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사람들은 집단에 속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다르게 행동을 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사회 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현존하는 사회 집단을 있는 그대로 연구 대상으로 삼아 조사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집단을 구성해서 실험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런 연구도 있다. 그 다음에 성격 심리학 Personality Psychology는 성격의 형성, 발달 과정과 그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격 특성, 성격의 개인차. 유럽에서는 정신의학자와 정신분석학자를 중심으로 유형론적 연구가 주로 시도되었고, 미국에서는 심리학자들에 의한 특성론적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고, 이 특성론을 기본으로 한 성격 유형의 탐구, 성격 유형의 측정 이런 것들이 시도되었었다.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 Cognitive Psychology. 이것은 인간의 여러 활동 혹은 작업을 관찰하고 이것이 어떤 인지 능력에서 비롯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가 인지심리학입니다. 이 환경으로부터의 정보, 그러니까 자극을 어떻게 지각하고 조직, 저장, 인출하는가와 같은 정보 처리 과정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생리심리학, Physiological Psychology는 뇌와 신경계, 신체의 생리적 조건과 행동, 신체와 뇌의 관계, 감각기관, 신경조직, 뇌분비계 이런 것들의 기능과 그 변화에 따른 신체적 행동적 특징 등을 연구하는 게 생리심리학이 되겠다. 이제까지는 신수심리 분야였고 이제 응용심리 분야의 임상심리 같은 경우 Clinical Psychology는 이상행동의 진단, 원인 치료 등에 관심을 갖는데 이 정신질환 특성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증가와 함께 그 대책과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심리학회의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자격증 제도가 있다. 임상심리학자의 역할로는 심리치료, 심리평가, 임상심리학 연구 등이 있고 최근에는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정신사회 재활 분야에서의 활동 등 역할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상담심리, Counseling Psychology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사회의 정신건강 증진과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을 예방,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 상담심리사라는 자격증 제도가 있고 국가위탁운영 및 사립 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자, 심리치료자,
상담 수련 지도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 학교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다. 스쿨 사이콜로지. 초중 고등학교에 지향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조화로운 적응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심리학적 서비스의 제공과 연구를 수행하는 게 이제 학교 심리학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업, 진로, 정서, 행동 문제 이런 것들을 일찍 발견하고 그 개입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은 Educational Psychology, 이것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발달, 개인차, 교수 학습, 생활지도, 교육평가 등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교육 장면에 활용하는 게 교육심리학이다. 그러니까 학교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Industrial Organizational Psychology, 이것은 그 심리학의 연구와 연구 방법들을 생산성 향상 그리고 작업 조건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노동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작업 능률, 직장 근무 동기, 직업 훈련,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인간의 생산성 향상에서 작업 환경이나 인권 문제보다 대인관계의 적절화가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산업 현장의 인적 조직의 개선을 꾀하는 경영심리학이 추가되었고, 작업 환경을 인간 능력에 적합하도록 하는 인간공학도 이 산업 및 조직심리학에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 광고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광고심리학은 Advertising Psychology, 대중매체의 발달과 그 영향력의 증가로 광고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소비자 설득, 구매 욕구 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조사, 상품 디자인, 소비자 심리, 소비자 행동,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상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그리고 환경심리학, Environmental Psychology, 이것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생활공간, 공해, 그리고 그것의 영향 등 주로 인간 생활과 물리적 환경과의 심리적 관계를 연구하는 게 환경심리학이 되겠다. 끝으로 건강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Health Psychology, 그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치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처하는지, 왜 사람들이 의료적인 충고를 따르지 않는지,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 나쁜 건강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기를 수 있는 건강관리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건강심리학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심리학의 연구 방법. 심리학 연구에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관찰법, 실험법, 질문지법, 이 질문지법은 조사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검사법, 사례연구법, 그리고 임상 분야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투사법. 다시 관찰법, 실험법, 질문지법 또는 조사법, 검사법, 사례연구법, 그리고 임상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투사법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로 이제 심리학의 기본적인 분석 수준은 이제 생물, 심리, 사회, Bio, Psychosocial Approach라고 해서 보통은 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분석 수준이 쓰인다. 서로 다른 수준의 시스템들은 서로 다른 분석 수준을 요구하는데 이 분석 수준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진화론적, 행동, 유전학적, 신경과학적, 정신역동적, 행동적, 인지적, 이런 사회적 이런 관점의 조망들이 되겠다. 가설 검증과 그리고 이론의 개선 방법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기상실이라 해가지고 가설 검증과 이론 개선 방법 세 가지, 기술적 방법, 그리고 상관적 방법, 그 실험법. 이 기술적이란 말은 이제 테크니컬 이런 뜻이 아니고 describe 혹은 explanation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기술적 방법. 사례 연구가 해당하겠고, 사회조사, 무선 표본에게 질문을 해서 하는 사회조사. 이때 조심할 것이 이제 말 표현 효과라든가, 그다음 무선 표집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자연 관찰. 다시 기술적 방법에 사례 연구, 사회조사, 자연 관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상관적 방법으로 그 점수가 1점에서 마이너스 1점 사이에 있는데, 1점일 때는 이제 정적 상관이 되겠고, 마이너스 1점일 때는 이제 부적 상관이 되겠다. 그 원인과 결과를 명사하지는 못한다. 이 상관적 방법은. 다만 인과관계의 가능성은 제시한다. 다시 상관적 방법은 원인과 결과를 명시하지는 못하지만 그 인과관계의 가능성은 제시해준다. 그리고 실험법이라는 게 있는데, 실험법은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서 해야 되고, 그 무성 할당을 해서 다른 관련 요인들을 통제를 해야 된다. 이중은폐로 해야 되는데, 이 처치하는 실험 조건과 처치받지 않는 통제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중적으로 은폐를 합니다. 다시 처치하는 실험 조건과 처치를 받지 않는 통제 조건, 이렇게 나눠서 이중은폐 해야 되는 게 실험법입니다. 다시 실험법은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건데,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무선 할당으로 해서 다른 관련되는 요인을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중은폐, 처치하는 실험 조건과 처치받지 않는 통제 조건을 나누어서 하면 이중은폐가 필요하다. 자, 가설 검증과 이론 개선 방법 세 가지, 기술적 방법, 상관적 방법, 실험법. 번째, 관찰법, observational method. 이것은 연구자가 정밀하고 체계적인 관찰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그 연구 대상에게 비교적 영향을 주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비언어적 정보의 수집, 그리고 질문지나 심리 검사로는 파악이 어려운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다. 일반 상황에서의 관찰과는 달리 연구로서의 관찰은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관찰자는 훈련받은 전문가이어야 한다. 이 관찰은 사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기계를 사용할 경우 연구 대상자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이것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관찰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관찰 장면의 통제 정도에 따라서 자연적 관찰과 통제적 관찰, 그리고 관찰 장면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구조화 관찰과 비구조화 관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자연적 관찰, naturalistic observation은 그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관찰법인데, 그 관찰된 행동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이며 다양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는 반면에, 이 관찰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찰 장면을 왜곡시켜 본다든가 하는 어떤 관찰자 편파의 우려가 있고, 또한 관찰 행동의 재현 불가능성과 같은 그런 단점이 있다. 이 자연적 관찰은 다시 단순 관찰, simple observation과 체계적 관찰, systematic observation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관찰은 특정한 조작이나 통제를 하지 않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관찰 대상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유아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가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관찰하여 기록지에 사회성과 관련 있는 유아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 관찰 대상의 통제와 반복 관찰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체계적 관찰, 그러니까 자연적 관찰 속에 이제 체계적 관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관찰 대상, 내용,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범위를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유아의 사회성을 측정한다고 할 때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을 미리 정해놓고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 시간대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자연적 관찰과는 달리 통제된 관찰은 관찰 상황을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구조화시켜 조직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이다. 이 자연적 관찰에 비해서는 경제적이다. 관찰법은 질적 연구, 인류학적 연구는 물론 교육 심리학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는 있지만 다른 연구 방법들에 비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지 못해서 관찰법을 사용할 때는 관찰 대상을 명료한 다음에 관찰자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체계적 과학적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실험법이라는 게 있는데 experimental method,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실험법은 실험 처치에 따른 인간의 행동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 즉 인위적으로 실험 상황을 설정해서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반 변인들을 통제하고 독립 변인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인에 따른 종속 변인 dependent variable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인과관계, 그 법칙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 독립 변인이란 실험을 위해 조작, 통제되는 변인을 말하며 종속 변인이란 독립 변인의 조작 결과로 나타나는 변인을 말한다. 실험을 할 때 독립 변인을 제외하고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변인, 즉 외재 변인을 엄격히 통제해야만 하는데 그 실험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일 외재 변인이 개입될 경우 실험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실험 연구를 위해서는 실험 처치를 가하는 실험 집단과 처치의 효과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과는 다른 처치를 하거나 아무런 실험 처치를 가하지 않는 통제 집단을 사용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 실험의 효과는 이러한 집단 간 비교 또는 각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다. 먼저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선 배치한 다음에 그 사전 검사로서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는 실험 처치, 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 집단에는 아무런 실험 처치도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실시 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의 사후 검사로서 창의성 검사를 실시한 후에 이들 사전 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을 해봄으로써 그 실험에 투입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창의성 개발에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실험법은 독립 변인 이외에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외재 변인이 가능한 한 통제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다른 연구 방법들에 비해 과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험 연구가 적절치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행동 양식을 연구한다고 할 때 실험실에서보다는 집에서의 일상적인 행동 관찰이 훨씬 자연스럽고 평소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을 거다.
또한 자신이 실험에 참여한 피해험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소효과, 관찰인지 받는 현상, 실험 결과가 진정한 독립변이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다. 그 다음 질문지법, 조사법이라고도 하는데 questionnaire,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작성된 체계적인 질문지를 사용해서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개인의 의견, 의식, 태도, 감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질문지법이 되겠다. 다시, 질문지법은 조사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작성된 체계적인 질문지를 사용하여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개인의 의견, 의식, 태도, 감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질문지법, 조사법이 됩니다. 이 질문지법은 여론조사,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흔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방법으로는 자유응답법,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을 하는 자유응답법, 양분질문법,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하는 대답하는 양분질문법, 그리고 여러 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다지선다형, 그 다음에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3점, 7점, 이런 평정 척도를 쓰는 평정 척도법 등이 이렇게 쓰입니다. 자, 질문지법에 자유응답법, 양분질문법, 다지선다형, 그 다음에 평정척도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지법은 한꺼번에 비교적 많은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에 비교적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정보 연구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에 반해서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의 문제, 그리고 응답자의 반응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얼마나 솔직하게 답을 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익명성 보장이 오히려 불성실한 응답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의 타당성과 신뢰성 이런 것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회수율이 비교적 낮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가 널리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지법이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질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자료 수집에 충분한 것도 아니다. 가능하면 질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질문지법을 사용할 때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심리검사법, 검사법의 테스트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학업, 성취 이런 것들을 검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은 표준화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이 표준화 절차, 이것은 객관적, 체계적,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양적으로 측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다시, 이 검사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 특성이나 정의적 특성, 학업 성취 이런 것들을 검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검사법인데, 표준화 절차라는 것을 거쳐서 대부분 만들어진다. 이때 표준화 절차라는 것은 객관적, 체계적, 과학적 방법에 의해 양적으로 측정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개인용 검사와 집단용 검사,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 언어 검사와 비언어 검사, 표준화 검사, 그리고 투사적 검사 이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지능검사, 진로적성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같은 이런 다양한 영역의 표준화 검사가 개발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이제
연구 목적이나 그 대상, 실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만일 연구에 사용할 적합한 표준화 검사 도구가 없다면 연구자가 직접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된다. 다음 사례 연구법, 케이스 스터디. 이 사례 연구는 개인의 가족관계, 발달사, 가정환경, 심리적 특성 이런 개인에게 관련된 정보를 검사, 관찰,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포괄적, 심층적으로 수집해서 총체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개인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 사례 연구가 되겠다. 다시 사례 연구란 것은 개인의 가족관계, 발달사, 가정환경, 심리적 특성 등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검사, 관찰,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포괄적, 심층적으로 수집해 총체적으로 검토, 분석해 개인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 이 사례 연구법입니다. 특히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 진단과 지도를 위해 개인 생활의 전 과정이나 특정 측면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의 발생 요인이나 조건을 진단하고 그러한 성격이나 행동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 치료하려고 하는 임상적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사례 연구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제한적이며 그 사례 연구 그 자체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외적 타당도도 낮은 편이다. 그 사례 연구 그 자체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자체는 이제 외적 타당도도 낮은 편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보면 되겠다. 이때 그 추성에 의한 개인적 경험 기억에 의존함으로써 주관적 편견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이 사례 연구법에 있어서 단점으로 하나 또 들 수 있는 것이 추성에 의한 개인적 경험 기억에 의존함으로써 주관적 편견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 다음 투사법, Projective Technique. 이 투사법은 비교적 모호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피검사자 자신의 성격 기능에 따라 구성해내도록 요구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 투사법에서의 개인 반응은 그 개인의 욕구, 동기, 감정, 그리고 정서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 욕구, 동기, 감정, 정서. 이 투사법에는 어떤 단서 자극에 대한 연상을 보이는 연상기법, Association Technique, 단어 연상 검사라든가 로샤 잉크 반점 검사, 그다음에 홀츠만 잉크 반점 기법 이런 연상 기법이 있고 또한 어떤 단서 자극을 보고 창조적 혹은 구성적 산물,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야기 같은 구성적 산물 이런 것들을 산출하도록 하는 구성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구성기법에 이제 Construction Technique에 TAT, Thematic Perception Test라고 주제 통각 검사, 아동 통각 검사, 인물 화학 검사, 벤더 게슈탈트 검사 이런 어떤 단서 자극을 보고 창조적으로 혹은 구성적으로 어떤 산물을 산출하도록 하는 구성기법이 있고 또한 미완성된 자극을 피검사자에게 제시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완성기법 Completion Technique라고 해서 문장 완성 검사, 로젠츠빅 그림 좌절 검사, 로젠츠빅이라고도 하고 로젠베이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문장 완성 검사라든가 로젠츠빅 그림 좌절 검사 같은 이런 완성 기법이 있고 또한 어떤 사진이나 그림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 기법 Choice Ordering Technique라고 스톤의 선다형 로시아 검사, 그 다음에 스존디 검사, 다시 스톤의 선다형 로시아 검사,
스쫀디 검사와 같은 이 선택기법 이런 것도 있고 또 구성기법하고 유사한데 그 피검사자의 최종적 결과보다는 그 산출하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중시하는 표현기법, expressive technique, 인형놀이라든가 블러의 세계검사와 같은 이 표현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로 객관적 검사라는 게 있는데 드는 것들로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 이 편차지능 지수를 활용한 건데 동일 연령대 집단에서의 상대적 위치, 다시 동일 연령대 집단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편차지능 지수를 활용하는 웩슬러 지능검사, 그리고 다면적 인성검사 MMPI, 그다음에 성격 유형검사 MBTI, 그다음에 성격 평가 질문지 PAI, 성격 평가 질문지 PAI, 그다음에 기질 및 성격 검사 TCI, 그다음에 16개 성격 요인 검사 16 성격 요인 검사 16PF, 그다음에 네오 인성 검사 네오파이 R이라고 붙이는데 보통 네오파이 R, 그다음에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 일반 직업 정성 검사 GATB, 이런 것들은 객관적 검사예요. 다시 웩슬러 지능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 유형검사, 성격 평가 질문지, 기질 및 성격 검사, 16PF 성격 요인 검사, 네오 인성 검사, 네오파이어, 일반 직업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 검사예요.